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노용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강의를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 공유가 됐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유해 발굴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강의는 70년의 기억, 전쟁이 남긴 아픔, 그리고 화해라는 전주대 박물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전쟁 70주년 특별전 관련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게 됐으면 좋겠지만 저게 안 됐어요. 그죠? 오프라인 강의가 안 돼서 지금 저걸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저는 이제 인류학을 전공했고 예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제가 유해발굴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유해발굴을 통한 역사인류학적 연구 방법 이런 것을 했고요. 지금은 부경대학교 국제제약부 교수로 제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낸 책들이 좀 있는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중남미의 과거사 청산 프로세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 청산과 민주주의라는 그런 저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발굴 중에서 경상 코발트 광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한국전쟁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유명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이 된 게 있는데요. 뼈동굴 미스터리라고 해가지고 방영된 게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오늘 들으셨던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여러 가지 본질적인 측면들이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아마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전쟁기에 있던 여러 가지 상황과 유해 발굴이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해 발굴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과거사 청산이라는 건데요.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Transitional Justice라고 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행기 정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뭐 전환기 정의, 이행기 정의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이행기 정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 시기에 독재 정권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정부 하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나 혹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들이 이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민주주의가 이제 압살당하거나 사회가 이제 굉장히 폭압적인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될 때 바뀐 이제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무너지고 나면 그 무너진 다음에 정부에서 앞에서 이루어졌던 그 폭압적 내용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까 하는 게 바로 과거사 청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사 청산의 핵심적인 이렇게 프로세스는요. 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일들을 위령화해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과거사 청산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요. 근데 사실 근데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나라도 많죠, 그죠?
외국도 많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독재 정권 하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죠? 과거사 청산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죠? 안 된다. 그 다음에 더 억울한 것은 뭐냐면 독재 정권 때 죽었는데 아직도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죽었는지는 몰라요. 아직도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시체를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올바른 제사를 지내면서, 자, 우리 제사 안 지내면 조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조상의 지위에 올라가야지만 저승에 가서도 올바르게 산다는 우리의 관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 관념은 한국 혹은 유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관념입니다. 소위 기념과 의례를 해야지만 올바로 죽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올바로. 굉장히 뭐냐면은 막 구천을 떠도는 영혼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독재 정권 시절에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 산천에 그냥 시신이 살이 다 썩어서 뼈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과거사 청산을 열심히 해봐야 그 뼈가 그대로 묻혀 있다면 과거사 청산은 제대로 된 게 아니겠죠. 그죠?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아니다.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 자, 그래서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되려면 바로 그 유해를 발굴해서 제대로 위령을 하고 조상의 지위로 올려줘야지만 이 사회가 통합되고 화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해 발굴의 가장 큰 목적은요,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이 어중간하게 떠도는 혼령들 있죠. 구천을 떠도는 억울하게 죽은 죽음들, 이런 죽음을 이렇게 찾아내서 사회적으로 혹은 이 기념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중간하게 떠도는 죽음, 이런 것을 뭐냐면 비정상적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 죽음과 비정상적 죽음의 차이는 뭐냐면, 정상적 죽음은 돌아가시고 나서 의례가 진행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지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비정상적 죽음은 그렇지 않은 상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국가폭력과 연관된 학살, 실종, 고문 등은 비정상적 죽음과 상당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유해 발굴은 이런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인 죽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해 발굴은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뼈가 딱 나오면, 그죠? 돌아가신 분들의 뼈가 나오면, 봐라, 이렇게 학살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 과거사 청산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만약에 이 뭔가 찜찜함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버지 시체를 못 찾았다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령과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면 뭔가 찜찜할 건데요. 그런 찜찜함을 없애게 하는, 소위 말해서 비정상적 죽음의 의례를 완료하는 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해 발굴의 목적은, 특히 과거사 청산기에 하는 유해 발굴의 목적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의례완결의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이제 잊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옛일에 대한 트라우마를 조금은 극복할 수 있겠구나. 왜? 이제 우리 조상님의 유해를 찾았다. 그 다음에 또 유해는요, 특정 시기의 담론과 기억을 내포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유해를 발굴하는 순간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기억은 다 비공식적 역사잖아요. 공식적 역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비공식적 역사들이 이제 하나의 공식적 역사의 기억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상징. 한국 전쟁이 항상 전쟁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죽음도 있었구나라는 하나의 상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민간인 학살이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를 보여주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누가 유해를 발굴하는가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가족이 하는가, 아니면 친구가 하는가, 아니면 가해자였던 국가가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누가 유해 발굴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의 본질적인 사회 구조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간단하게 유해 발굴에 대한 규정에 대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 전쟁기에서 발생했던 민간 학살의 범주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한국 전쟁과 유해 발굴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전쟁기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의 범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범주는요, 크게 봐서요,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군에 의한 학살 사건이 있고요, 부역 혐의 학살 사건이 있고, 토벌 과정에서의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만 조금씩 특별한 저것이 있습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개씩 볼까요? 자,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49년 6월경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보안법에 의거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좌익 혐의자로 몰려서 재소자, 형무소로 들어가거나 뭐 하거나 이러고요. 그 다음에 1948년 2월부터 남로당이 무장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산속에 상당히 많은 게릴라들이 이제 살게 되죠. 이 게릴라들이 일반인과 조우를 하는데요. 당시 대한민국 경찰 군부는 우연한 경우라도 게릴라와 혹시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죠. 게릴라와 접촉을 했던 사람들을 용공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분류를 하면서 항상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형무소가 굉장히 좌익수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형무소가 꽉 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사상범들이 있죠. 좌익수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감옥에 가둔다고 머리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교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보도연맹입니다. 국민보도연맹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국민보도연맹에 그러면 전직 좌익수들만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용공분자가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 국민보도연맹원에 가입한 사람들은 용공분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70% 이상이 좌익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 80%, 많게 보는 사람들은 90%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좌익범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잡혀간 거죠. 잡혀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 그래서 교육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육을 받기 위한 명단, 국민보도연맹원 명단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요시찰 인물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미리 학살을 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바로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일 인민군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오늘 먼저 죽여버린다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법리주의에 맞지 않죠, 그죠? 내일이나 모레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한두 명 죽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보도연맹 학살의 전체 규모를 보면요. 서울시만 해도 보도연맹원이 약 20만 명 정도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지금 이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이 있는데요. 형무소는 뭐냐면요. 이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마포 형무소,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을 때 형무소 재수자들이 그냥 놔두고 이제 피난을 내려갔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서 이 형무소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인민군과 결합해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폐악질을 하고 학살을 막 저지르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1950년 7월경을 기준으로 대전 이남에 있는 모든 형무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특히 이 반공범, 좌익범, 사상범을 중심으로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전국 그 당시 형무소에 있던 재소자들이 전부 다 학살을 당합니다. 그것이 기결수든 미결수든 그것이 사상범이든 아니든 소위 반공법에 의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상범이든 아니든 간에 상당히 많은 수의 재소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전국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이고요. 이번에 지금 전주에서 했던 유해 발굴도 이 전주 형무소 재수자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국 형무소 재수자 학살 사건과 연관성을 가진 학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군에 의한 학살은요.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군들이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사살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면 이제 노은리 사건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여혐의 학살 사건은 상당히 끔찍한데요. 이 부여혐의 학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일진 일퇴의 공방전이 일어난 이후에 발생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인민군이 이미 들어와 있던 지역에 다시 국군이 들어오면서 인민군 치하에 있던 기간 중에 인민군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을 이제 복수심으로 죽이는 거죠. 복수심. 그래서 주로 인민군이 들어왔다가 국군이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냐면 충청도 지역, 뭐 전라도 지역, 경기도 지역 이런 쪽에 많아요. 이게 인민군이 들어왔다가 이제 도망가면서.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진짜 인민군에게 동조를 했던 사람들은 인민군을 따라서 북한으로 다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럼 누구를 죽이냐? 그 사람이 없으면 누구를 죽이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가족을 죽입니다. 그 아내라든가 아이들을 죽입니다. 이게 아주 끔찍한 부여혐의 학살 사건인데요. 이건 굉장히 복수에 의한 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살 사건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정말 잔인하게 그지없고 그 다음에 치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감정과 관련된 그런 학살 사건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충청도, 경기도에서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인민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데 그 부역을 했던 사람들도 학살된 경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 부인이 죽거나 어린 애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인데 지금 저도 충청도 아산 지역이나 홍성 지역 이런 지역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학살 사건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집안과 집안의 학살 사건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토벌 과정에서의 학살 사건이라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군인과 경찰이 잔존 빨치산들을 토벌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의 남부군, 그죠? 빨치산들이 많았다, 그죠? 자, 이 남부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학살을 하냐면은 그 민간인 마을을 불태우거나 아니면 민간인 학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토벌 과정에서의 학살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그 학살의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요. 이적 가능성이 많은 뭐 재소자들을 학살하는 마포 서대문의 경험 아까 이쪽이죠.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보도의 명분의 예비검색과 처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군에 대한 공포와 도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학살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지금 한국 정쟁 발발과 민간인 학살이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만 특히 학살이 많이 일어난 곳은 이렇게 인민군이 주둔했던 곳이기보다는요. 대구를 부근으로 한 인민군이 주둔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왜? 이 인민군이 주둔했던 지역은
학살을 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민군이 막 쫓아 내려오니까 빨리 도망간다고 그냥 빨리 이렇게 죽이고 내려왔겠죠. 근데 여기는 인민군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꼼꼼하게 잘 이렇게 학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이 50년 9월 28일 수복 이후에 이 경기도와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부역 혐의 사건이 학살 사건이 상당히 있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할 때 이거 톱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톱질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런 게 몇 번만 있었어도 거의 못 살아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사진은요,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사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그죠? 대전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의 사진입니다. 주로 이렇게 사람들 죽이고 나서 이 구덩이 안으로 전부 다 시체를 이제 메우는 장면들인데, 당시 이게 대전 지금 올령골에서 이루어졌고요. 주변에서 보던 미군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대전 골령골, 대전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자, 이 지금 헌병들이 지금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발로 재소자들 누르면서 학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대전 골령골 학살 사건이라고 보죠. 지금 엎드려 있는 재소자들이 있죠, 그죠? 이 재소자들이 좀 있으면 모두 다 이제 처형이 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덩이에 들어가서 살해된 피살자들을 다시 이렇게 누가 살았는가 이렇게 보면서 재확인 사살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대구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그 다음에 국민보도연맹원 사건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인데요. 아까 제가 뼈동굴 미스터리라고 얘기했죠. 코발트 광산이라는 곳에서 경북 경산에 있는 코발트 광산이 있는데요. 거기서 6.25가 일어나자마자 광산 안으로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유족분들은 3,500명이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는 총 1,800명 정도가 사살된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유해 발굴에서 약 500부 정도 발굴했으니까 지금 1,300부 정도가 아직까지 광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거죠. 자, 지금 이 사진은요, 지금 이 옆으로 보이는 이 강이 금강입니다. 금강. 그래서 공주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공주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자, 이 사진은 영국 기자에 의해 가지고 찍혔던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군인들이 이렇게 올라타고 재소자들을 이렇게 지금 눕혀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재소자들이 좀 있으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다 학살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재소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가 지금 1950년 7월경 됐죠. 지금 금강이 흐르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끌고 와서 공주형무소에 있던 재소자들을 한꺼번에 저기 이제 학살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발굴된 모습이 바로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정말 규칙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학살했던 겁니다. 총 500구가 넘는 희생자들이 여기서 발굴이 됐습니다. 유해 발굴에서. 자, 이 발굴은요, 근래에 있었던 발굴입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충남 아산 배방에서 있었던 발굴인데요. 여기에서 여기도 이제 옛날 금광 지대인데요. 여기에서는 누가 학살된 사람들이었냐면 주로 부역 혐의자로 된 사람들이 학살을 된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두개골 하나 이제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남성이기보다는요, 여성이거나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부역 혐의 학살 사건에는 대살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살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요 유품들이 어떤 거냐면 여성들의 비녀, 그 다음에 아기들이 가지고 놀았던 이 구슬, 그 다음에 아기 유해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상당히 많은 그 아픔들이 여기서 전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유해 발굴 지금 하는 과정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턱이 있죠, 그죠? 아래 턱이 여기 있고 여기 치아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 다리뼈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갈비뼈가 있고 이게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분 위에 다른 사람의 지금 갈비뼈와 다리뼈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해 발굴을 하면 이렇게 중첩되어서 나오는 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어디까지인가, 한 사람은 여기까지인가 저기까지인가, 이거는 이제 규정해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전쟁기 관련한 이러한 유해 발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기 유해 발굴, 특히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유해 발굴이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은 여러분 1960년 4.19 혁명 이후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여러분들 약간 뭐냐면 민주주의가 이제 고조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나서 그래서 상당히 데모가 많았죠. 1960년도에. 그때 그 데모를 주도했던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입니다. 자, 10년 전에 전쟁통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아버지나 형님이나 뭐 어머니나 형제들이 아들이 민간인 학살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4.19 이후에.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 다음에 유해를 발굴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시면 유족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장의 조직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금창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동네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그 다음에 밀양 피학살자 장의위원회가 많습니다. 장의위원회는 뭐냐면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뼈를 찾아서. 진실 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족 중심의 장의 체계가 중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4.19 혁명 이후에는. 장의 체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경북지구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라. 무덤도 없는 원혼이요. 이게 뭐냐? 민간인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덤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1960년대의 피학살자 이렇게 유해 발굴해서는 거죠. 자, 맹서하는 깃발 이게 뭐냐? 이게 피학살자 유족회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소위 말해서 위족회가예요. 위족회가. 맹서하는 깃발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옛날에 대구 공회당인데요. 대구시입니다. 경상북도 대구시 당시로는. 경상북도 대구시 지금으로 이제 대구 시민회관이 되겠죠. 이 시민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부 당시 이제 흰옷이 많았는데 이 특히 위에 있는 이분들을 보시면요. 소복을 입고 있습니다. 소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위령제, 합동 위령제를 지냅니다. 이런 위령제를 못 지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위령제 지내면 빨갱이라고 했거든요. 왜? 죽은 사람들은 빨갱이였잖아요. 공식적으로. 빨갱이니까 죽였죠. 그죠? 근데 사실은 빨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항의하는 사람들, 그 죽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빨갱이가 다 된 거죠. 자, 그때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해를 발굴하는 거죠. 이거 1960년도에 경북 피학살자 유족회가 발굴했던 대구 인근 상인동 근처에서 발굴했던 희생자들의 유해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해 발굴하는 거 어떻게 마구잡이를 발굴하죠. 그죠? 지금 이렇게 해서 신원 확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막 신발 같은 게 막 나오고 그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두개골이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경북지구 피학살자 이렇게 깃발이 있고요. 그 유해를 그냥 발굴하는 거예요. 뭐 과학적인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 없고, 그다음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이때까지 DNA 기술도 없어서 특별한 유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이 누구의 형제이고 그다음에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지 몰랐다. 자, 이렇게 이원식 선생이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국유족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1960년도에. 자, 그 이후에 이제 그 옥고를 치르시고 굉장히 고통을 겪지만, 자, 그렇게 1960년도에 피학살자 유족회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추모 기념비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추모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소복을 입고 있죠, 지금. 1960년도에 유족들이 모여가지고 유해 발굴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소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했던 겁니다. 자, 이건 경주지구 피학살자 합동유령제입니다. 여기도 있죠. 조국의 산천도 고발하고 푸른별도 증명한다.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라. 자, 이게 뭐냐면 경주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세불망, 그죠? 천도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천도제가 있었고요. 자, 이게 경남 합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만장을 걸고 있잖아요. 이 유족들이 60년대 억울하게 죽었던 영혼들을 달랜다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랬습니다. 마산입니다. 마산 상공회의소에 모였던 유족들입니다. 지금 전부 소복을 입고 있죠. 억울하게 죽은 울음을 이렇게 슬퍼하고, 그죠? 여기는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거창 사건의 피해자들을 발굴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게 아버지 뼈인지, 어느 게 엄마 뼈인지, 어느 게 아저씨 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장, 전부 다 한꺼번에 뼈를 묻은 거죠, 그죠? 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뼈를 모아놓으면요, 엄청나게 많죠, 그죠? 사람들의 유해, 그죠? 이런 유해밖에 이제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1960년대의 유해 발굴의 특징입니다. 유족들이 했으니까 유해 발굴을 체계적으로 하시지는 못했겠죠, 그죠? 조금 덜 체계적이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조금 장의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진상 규명도 물론 외쳤습니다. 하지만 먼저 유해를 발굴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게 목표였다. 자, 하지만 이것도 잠시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1961년에 일어납니다. 1년 뒤죠, 그죠? 5.16 군사 쿠데타 정부의 핵심 공약 1번은 반공입니다. 결국 뭡니까? 가장 먼저 때려잡은 게 피학살자 유족회를 반공법으로 잡아버렸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라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빨갱이라는 겁니다. 왜? 당시의 논리는 이겁니다. 국군에게 혹은 미군에게 죽은 사람들은 당연히 빨갱이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빨갱이 아닌데 국군하고 미군에게 죽을 일이 있냐. 상당수 많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빨갱이를 두둔하는 사람들이니까 피학살 유족회는 빨갱이 집단이죠. 결국은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 주요 간부들이 다 검거됩니다. 결국 이원식 이런 분들은 사형까지 선고받아요. 사형. 물론 사형을 집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이게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이 말이에요. 응? 자, 이 상황에서 보셔. 이게 이원식 선생이죠. 아까 그죠? 이분이 사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하다가 7년인가 옥고를 하다가 나오죠. 그죠? 박정희 그죠? 5.16 군사 쿠데타. 자, 이후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분위기가 뭐냐면 공포 분위기죠. 다시는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거론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왜? 유족도 죽는데, 그죠? 유족도 쓰러지는데, 그럼 누가 누구를 그거 하겠어요, 그죠? 자, 그걸 바로 뭐냐, 퍼블릭 시크릿, 공공비밀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것이 비밀이 되버려요. 그럼 뭡니까? 민간인 학살로 죽은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이 많다. 퍼블릭 시크릿. 공공 비밀이 되버려요. 자, 이 공공 비밀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발전의 동력이 되죠.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버팀목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비밀. 이건 강제적 침묵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 가장 버팀목 역할을 하고요. 언제까지? 99년 노건희 사건까지. 노건희 사건의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 한국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이 아니라 미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입니다. 근데 왜 미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이 더 중요하냐면 한국군보다 한국 사람들은 미군을 더 신뢰했어요. 설마 미군까지 한국 사람을 죽였겠는가? 근데 실제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미군에 대한 희망이 깨졌잖아요. 미군 학살 사건을 막 전면 조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요구가 미군도 한국 사람을 죽였는 걸 조사하는데 한국군에 의한 한국 사람에 대한 학살 사건을 조사 못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그래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물꼬리가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건희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어쨌든 4.19 이후에 여러분 이 박정희 군사 쿠데타 세력들은 상당히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가령 이게 위령비인데요. 위령비를 지금 정으로 깎아버렸죠. 글자를 못 보게. 이게 어디 위령비냐면요. 거창 학살 사건 위령비인데 아까 그 공동 묘지 있죠. 묘를 다 파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뼈를 나눠줍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머리 하나에 팔 두 개, 다리 두 개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그 위령비를 다 쪼아서 못 읽게 만듭니다. 이 뒷면도요. 마찬가지로 이걸 다 쪼았어요. 이 누가 만들었냐?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했습니다. 왜? 이때 죽은 사람 빨갱이라는 거예요. 왜 빨갱이를 추모하냐는 거죠. 자, 이건 어디냐 하면 여러분 백조 일손지묘입니다.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 대정에 있는 백조 일손지묘인데요. 5.16 군사 정권이 백조 일손지묘 묘를 파헤쳐서 그때 민간인 학살을 당한 사람들의 유해를 전부 다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 비석 있죠. 지금 이 글자 써 있죠. 비석을 부셔버렸습니다. 자, 이게 5.16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한 일입니다. 왜? 정부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빨갱이라는 겁니다. 인간인이 아니라는 의미죠. 자, 이러던 것이 1990년대 오면서 조금씩 유해 발굴이 재개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유해 발굴이 진행되냐면요.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민일보라고 하는데 1992년 4월입니다. 436을 11구 찾아내, 그죠? 이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게 다랑시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다랑시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유해가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토벌꾼들을 피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한라산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안에 동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유해를 발굴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근데 다랑시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발굴하자마자 제대로 매장을 할 수 있었는가? 못했습니다. 당시 안기부가 개입을 해서 이 유해의 그 유족들을 급하게 찾아서 유족들을 회유해 가지고요. 무덤도 못 만들고 이 유해를 화장해 가지고 그냥 김영바다에다 뿌려버렸어요. 그 뿌려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무덤을 만들면 재직결할 수 있고 그다음 반란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그거였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고향 금정굴입니다. 경기도 고향에 금정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금광입니다. 이 안에서 또 유해를 이렇게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냥 막 끄집어낸 거죠. 약 159 정도 됩니다. 157구, 8구 정도 되는데요. 이 유해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1995년입니다. 이 방송국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의 힘으로 했는데 당시까지도 뭐 유해 발굴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자, 그런 발굴이 진행됐다. 자,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유해를 이게
약 20년 동안 있죠. 약 15년 동안 이 유해가 어디로 갔냐면 이게 서울대 시체해부실입니다. 의대에 있는 시체해부실에 이렇게 이 유해를 모셔놓고 유족분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맨날. 시체해부실에 있는 이 유해를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 게 1995년까지의 그 1900년 그 공공의 비밀이 확산되어 있는 동안 했던 유해 발굴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노곤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해 발굴이 이제 좀 가능해졌어요. 다양한 유해 발굴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전사자 유해 발굴이라는 것도 실시가 되는데요. 경남 산청 외곡리라는 곳, 아까 얘기했던 코발트 광산,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현이합장묘, 그 다음에 마산 여양리 유해 발굴. 이거는 태풍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던 지역에 이 산이 깎여 내려가면서 유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기로 유해 발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 금정굴에 대한 제2차 유해 발굴, 자, 그 다음 제2차 코발트 광산 발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실미도 유해 발굴 이런 것들이 하면서 과학사 청산 과정,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유해를 발굴하려는 국가의 시도가 상당히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소위 말해서 노은희 사건 이후부터는 공공의 비밀이라는 게 이제 해체가 되면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유해를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예전에는 장의 체계를 중심으로 발굴이 중심이 됐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좀 뭐냐면 사회적인 기념. 자, 이 유해 발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죽었던 사람들의 유해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회적으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이 의미로서 유해 발굴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제 바뀌었죠. 옛날 1960년대에는 유족들의 장의 체계에 의거한 유해 발굴이 중심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유해 발굴이다. 자, 이건 이제 전사적 유해 발굴인데 전사적 유해 발굴은 무슨 뭐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국가주의 유해 발굴이죠. 이것과 이제 민간 학살 유해 발굴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자, 이게 이제 제2차 경상 코발트 광산 유해 발굴. 이 코발트 광산 안에도 이렇게 유해가 많았거든요. 이제 이걸 서서히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 찍은 사진은 2001년도에 제가 경상 코발트 광산 유해 발굴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2005년 대원골 유해 발굴인데요. 이건 당시 경상 코발트 광산 바로 인근에서도 코발트 광산 인근에서도 학살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살이 있었던 인근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골프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학살된 장소를 이제 급하게 발굴을 했어요. 발굴해서 거기를 이제 발굴했던 곳이 바로 대원골 발굴입니다. 이게 대원골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제가 유해 발굴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2005년입니다. 그때 나왔던 이 두개골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마산 여영리 유해 발굴. 태풍 루사 때문에 재개됐거든요. 알려지게 된 건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동굴 안에서도 또 유해가 많이 났습니다. 경남대학교 유해 발굴팀에 의해 가지고 발굴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 2005년도에 이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최초로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된 유해 발굴이 시작됩니다. 왜냐, 진실 화해위원회는 국가위원회죠, 그죠? 자, 국가 차원의 최초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유해 발굴의 이제 총책임자로 일을 했었고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0개 지역에 대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곳의 매장지가 존재했지만 많이 발굴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실화해위원회의 그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죠? 자, 충북 청원 분터골 발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손가락까지 다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한 분이 계시고 또 이쪽으로도 한 분이 계시고 이렇게 엇갈려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보시면 팔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그죠? 묶여있는 그 보이시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충북 청원 분토골 유해 발굴이고요. 자, 이게 산청 외곡리 발굴입니다. 산청 외곡리 발굴. 자, 여기 지금 두개골에 총상흔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 두개골들이 존재하고 이 안에 이 한 구덩이에 약 26 혹은 27개체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경북 산청 외곡리 유해 발굴이고요. 자, 이게 대전 지역 유해 발굴입니다. 이 조그만 구덩이에서 32구의 유해가 나왔는데요. 전부 다 무릎을 꿇린 채 사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요 하얗게 보이는 게 두개골입니다. 두개골이고 이렇게. 자,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던 공주 형무소 재소자 유해 발굴 현황입니다. 자, 여러분 두개골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지금 엇갈려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엇갈려서 두개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남 한평 발굴입니다. 보시면요.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 많은 사람이 민간인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게 지금 이 불갑산 지역이라는 곳에서 진행된 발굴이었는데요. 숟가락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 숟가락은 누구의 숟가락이냐면요. 특히 비녀와 함께 많이 나왔는데 피난온 민간인들 있죠. 특히 아주머니들이 가족의 숟가락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가족의 숟가락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집안의 엄마가 숟가락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 비닐을 꽂고. 그러다가 군인 경찰에게 빨갱이로 몰려서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숟가락까지 가지고 오면서 도망왔던 사람들이 과연 빨갱이였을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M1 탄피입니다. 총으로 사살했던 흔적이죠. 지금 탄피하고 같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입니다. 2차 발굴. 진실화해위원회 발굴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떨어진 유해들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곳에서만 200구가 넘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자, 이게 멀리서 찍은 충북 청원 분토골 유해 발굴입니다. 분토골 유해 발굴은 114m에 걸쳐서 유해가 나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서. 자, 이게 바로 진도 갈매기섬이라는 곳에 무인도에 또 데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무인도에. 왜 무인도까지 끌고 가서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거기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가 결박을 했습니다. 이건 충북 청원이 아니라 경북 산청 아까 유해 발굴 지역입니다. 이건 제6호 구덩이인데요. 6호 구덩이에서도 26구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처참합니다. 참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 자, 이때 여러분들 국가가 주도해서 유해 발굴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굴을 하기 전에 이렇게 개토제라는 걸 실시하거든요. 그때 기관장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희생자에 대한 의례를 합니다. 아마 민간인 피학살자에 대한 최초의 국가기관의 공식적 사과, 물론 서면으로 된 공식적 사과는 안 했지만 이런 퍼포먼스를 앞두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경우는 아마 국가기관의 장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진실화해위원회 유해 발굴이 조금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닐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발굴된 유해는 또 물론 아직까지 그 정식적인 아주 잘된 이 매장 체계나 기념 체계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 곳으로 이제 모시게 되는, 지금은 이제 세종시에 있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자의 집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셔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유해가 이제 모셔져 가는 장면이고요. 충북 청원 분떡골 2차 유해 발굴 당시의 개토제입니다. 이때 이제 유족분들 여기 제가 있네요, 그죠? 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국가가 더 이상 발굴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는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유해 발굴이 또 진행이 됩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주체가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되었다고. 그 다음에 이 유해 발굴이라는 게 더 이상 뭡니까? 가족 중심의 장래 체계가 아니라 전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죠. 자, 아까 아산 배방골 유해 발굴할 때,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유해 발굴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학생들이고 그죠? 이런 분들이 와서 유해 발굴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서 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와서 유해 발굴을 이제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굴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 규명의 목적은 뭔가 하면 70년 전 발생한 사건의 진실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 진실이 규명돼 가지고 그 사람이 빨갱이에서 탈출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가 70년 전에 빨갱이로 억울하게 몰려가 죽었는데 이제 빨갱이가 아닌 것을 밝혔다. 는 것에 이제 멈추면 안 된다는 게 유해 발굴의 목적입니다. 그럼 뭐냐? 그럼 유해 발굴은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유해 발굴이 가족 영역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가족과 친족의 영역을 넘어서는 소위 말해서 사회적 의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 유해 발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해를 발굴한다는 것은 사랑스러웠던 그 부모님이나 형제의 유해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나 형제의 유해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상징성을 얻는 그 과정에서의 발굴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가족의 시신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발굴은 이제는 조금 한계가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제 저게 많게 이루어진다고. 새로운 방식의 이제 유해 발굴이 진행이 돼야 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틴 아메리카 사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막 과거사 청산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부여잡고 그죠? 과테말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군부 독재가 들어서 가지고 83년도 리오스 몬트라는 사람인데요. 군부 독재가 들어서 가지고 사람들 특히 마야 원주민을 많이 죽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게는 50년, 60년, 70년 된 시신이 아니라 20, 3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옷 색깔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 지금 유해가 그대로 나오죠. 그죠? 마야 원주민 집단 알타베라바스라는 곳에 있는 곳에서 마야 원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된 것에 대한 유해 발굴을 하는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도 이렇게 유해 발굴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테말라의 사례입니다. 여기도 그죠? 이렇게 희생자의 옷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유해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 그래서 과테말라에서는 FAFG라는 유해 발굴 팀이 있습니다. 이 유해 발굴 팀이 마야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희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끝까지 찾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팀들이 되는 거죠. FAFG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Fundación Antropología Forense de Guatemala라는 이제 스페인어인데요. 과테말라 법의인류학 팀이라는 재단, 분다시온이니까 재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원주민들이 많죠. 옷이 이게 원주민 옷입니다. 자, 외국에서도 이렇게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 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이 DNA 검사 같은 걸 지금 DNA 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실종자들입니다.
실종자들의 시체를 찾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해 발굴의 목적이 가족의 시신을 찾기보다는 사회적 의례적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올해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아마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해 발굴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유해 발굴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되는 유해 발굴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런 관심 하에서 이 유해 발굴이 가지는 소기의 목적, 그다음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뭐냐면 재발 방지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전주 형무소 유해 발굴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전주 형무소 유해 발굴의 귀추나 아니면 결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국전쟁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음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강의였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풍부하고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노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